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노사가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정해진 시간은 저녁 7시까지였는데요. 과연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정윤호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네, 지금도 막판 협상은 진행 중인 거죠? 네, 제 뒤편에 있는 조정회의실에서 노사와 양측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차 사후조정회의에 정해진 종료 시각은 저녁 7시인데요. 일단 앞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사가 어느 정도 양보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사 양측 좀 양보하는 제시했어요? 양조 안 하면 안 되죠. 합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녁 7시까지 1시간가량 더 회의를 벌이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밤샘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파업 직전 날인 내일로도 회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예상까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막판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뭘까요? 네, 일단 이틀 뒤 예고된 총파업을 피하기 위해서 노사는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배분 기준, 제도와 여부가 협상의 핵심 쟁점들입니다. 일단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면서 연봉 50%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는 성과급의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은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켰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 대해서 3년 동안 유지하고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협상장에서는 적자인 사업부에 성과급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할지 또 성과급을 제도화를 할지를 두고서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 7,087명이 근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에서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측은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인원은 안전 업무 2,396명, 보안 작업 4,691명, 총 7,087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파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절박함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타격이 불가피한 협력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당장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인데 노사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노조 파업 철회하라!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거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우고 결국 그 경제적 피해와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게 된다면 고덕동 상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는 곧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후의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공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업의 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인과 협력업체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하락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7,300선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25% 내린 7,271에 마감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한때 노사 간 협상 기대감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장중에 잠시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1.96% 하락한 277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고 5.16% 떨어진 174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이 과거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52시간제 등 처우 개선을 논의하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갈등의 책임을 경영진으로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선을 넘었다며 파업 예고의 원인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조롱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업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이마트 그룹이 5월 단체를 사과 방문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5월 단체는 특정한 날짜에 벌인 마케팅이나 사과 방문하는 것까지도 모두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의심된다며 정확한 경위 파악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18 공법단체 3곳과 기념재단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이마트 그룹 부사장이 찾았습니다. 5.18 당일 계엄군을 떠올리게 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역 밖으로 나가세요. 하지만 5월 단체 면담 거부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는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고 향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5월 단체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참혹했던 국가폭력 기억을 끌어들인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5.18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논란을 일으킨 다음 날 사과 방문을 계획한 것까지 모두 의심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이벤트를 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뭔가 기획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획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꼬리 자르기식으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조직 구조에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김수환 부사장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고의나 의도를 가졌거나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면서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추후 다시 자리를 만들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어제부터 불특정 다수 IP 주소가 재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IP들은 재단이 어제 발표한 스타벅스 코리아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집중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며 공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단 측은 누군가 홈페이지 과부하를 유발하려는 것으로 추정하고 특정 IP에 대해 속도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최고 경영자가 전격 경질된 사건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가 텀블러 제품 할인 판매 홍보 문구와 관련한 논란으로 해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한 대중적 공분이 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양국 정상이 오늘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오늘이 4번째, 공식 회담은 3번째였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105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동 전쟁이 불러온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전성을 우려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국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에 따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정보 공유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석유 제품과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 등 구체적 행동을 검토하기로 한 걸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카이치 총리에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또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밖에 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 대응 등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오늘 안동 방문은 지난 1월 자신의 고향을 찾은 이 대통령에 대한 답방 성격이 있습니다. 4개월 만에 한일 양국 정상의 고향에서 셔틀 외교가 성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청와대는 고향 셔틀 외교를 통해 쌓은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를 저울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매우 큰 작전을 계획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I was asked by Saudi Arabia, Qatar, UAE and some others if we could put it off for 2 or 3 days,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getting very close to making a deal.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We've had periods of time where we thought pretty much getting close to making a deal and didn't work out, but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now.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건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 재개로 이란이 단기간 내 항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도 부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 설득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과 공격 재개 압박 속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그리고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될 예정이고요. 후반기 원구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보류를 밝히면서 이란도 한숨 돌리기도 했습니다. 종전 협상을 위해서 의견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일혁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이 미국에 가장 최근에 제시한 평화 제안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네,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 보도인데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이란과 인접한 지역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배상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자금 반환, 모든 일방적 제재와 안보리 결의안 종결 등도 최근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포함된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핵 주권 향유도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보도 내용으로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고 거부했던 이전 제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굳이 다른 점을 하나 꼽자면 과거에는 14개 조항에서는 핵 협상을 협상 이후로 미루자고 한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란에선 미국과 근본적으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특히 동결자금 반환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개발과 재건 기금 설립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배상액 등에서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란은 이에 대해서 기존 완강한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았는데요. 우라늄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테헤란은 핵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전 협상을 향한 길이 쉽지 않은데요. 이란은 협상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 경고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가령 이런 발언입니다. 미국이 모순적이고 과도한 입장이 외교적 해결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현지 시각 18일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한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 내용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방어 체계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스TV는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더 이상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밤 이란 합동작전 사령부 사령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사령관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어떤 침략자라도 소나기에서 밀어낼 것이라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화는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로 명명된 이 보험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만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외신과 해운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보험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발언에도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단지 유가가 아니라 원유 공급 가능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1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wouldn't surprise me if the war continues to see prices get to $150 a barrel, and that would mean at least another $1 per gallon on the price of gasoline.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류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world has lost somewhere between 10 and 15% of the world supply, and that means prices are going up everywhere.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China relies 40% of its imports come through the strait, and they're not doing much to open the strait. So if the strait remains under Iran's control, this means that Gulf countries need to rethink their strategy. 이런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계속 뛰어오르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통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18일 미국 달러화 대비 인도 루피화 환율은 장중 한때 96.38 루피까지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인도네시아 환율도 장중 한때 17,668 루피아까지 떨어졌고 17,656 루피아도 마감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보행로에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 주변에는 주차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여기서 친 거야, 애기가. 그래서 못 꺼내고 엄마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관리실 뛰어가고 난리인데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해도 애가 안 빠지나 봐. 큰일 났다 싶었는데. 구조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아이는 이곳 놀이터에 가기 위해 건널목 옆으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달 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원차에서 내려 건널목을 건너던 7살 아이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2,800여 건에서 2024년 3,2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안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그 허점이죠. 이거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현직 검시조사관이 외부 대학 강의 과정에서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살해 사건의 피해 아동 등의 검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인용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소속 A 검시조사관은 지난 2024년 2학기 강원도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의 과학수사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해자들의 검시 사진을 인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 학대 사건으로 숨진 4살 아동과 이태원 참사 당시 숨진 피해자 등의 검시 사진이 실제 사례로 제시가 됐는데 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신기혜 기자입니다. 법원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구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이런 기소 과정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혐의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급받은 비화폰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건 내란 혐의 기소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기소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는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란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수사기간 1차 연장을 앞두고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이 대상입니다. 조사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할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관련 부처 반발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간 1차 연장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남은 수사기간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이은우 전 KTB 원장은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모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이 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로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를 이중 기소로 보느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22일 이승호 전 합참 본부장을, 오는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을 앞두고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상대인 수원FC 위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수원FC 위민과 준결승을 앞둔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선수들이 몸을 풀고 공을 주고받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는 걸 공개한 건 12년 만이고 북한 선수로는 8년 만입니다. AFC 주간 공식 기자회견에도 참석했습니다. 많은 응원단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개의치 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응원단 문제는 우리가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상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민들과 부모 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독 많은 관심에 수원FC 위민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의 북한 여자 대표팀이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북한 선수들이 항상 경기 뛰면 굉장히 거칠고 욕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고 같이 욕하면 욕해주고 발로 차면 저희도 발로 차고. 준결승 승자는 23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전에 오릅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이고 준우승 팀에는 5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사전 캠프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해 본격적인 고지대 적응에 돌입했습니다. 대표팀은 해발 약 1460m 고지대인 솔트레이크 시티 사전 캠프에서 2주 동안 담금질에 나섭니다. K리그에서 뛰는 이동경과 조현우 등과 또 일찍 시즌을 마친 해외파 배준호, 엄지성 등 9명, 그리고 훈련 파트너로 동행한 3명의 선수가 먼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은 해외파 선수들은 다음 주 초에 합류할 예정이고 이강인은 31일에 열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마친 뒤에 합류합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차량 안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2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It's just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They didn't do anything at all and they do not deserve that.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We are considering this a hate crime until it's not. And at this point,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FBI to make sure that we are matching all the resources that we need for this investigation.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It is extremely outrageous to target a place of worship. Our Islamic Center is a place of worship.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대서양 크루즈선의 집단 감염으로 우려가 커진 이 한타 바이러스 환자가 타이완 북부 지룽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지룽시의 한 40대 청소부가 지난달 작업 도중 쥐에 물린 뒤 이달 초 발열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한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최근 국제적인 전파 우려를 낳은 대서양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태와는 무관한 개별 감염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호프에 대해서 숨 돌릴 틈 없이 폭주하는 SF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미스터리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영화라면서도 수상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종이에 호프라고 쓴 프랑스 청년들이 칸 영화제 건물 앞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전 작품에서 강렬한 이미지와 인간 본성에 대한 집요한 시선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나홍진 감독의 팬들입니다. Because he's a great filmmaker. The Chaser is really one of my favorite action movie. He doesn't play a lot in the last few years, so I look forward to it. 우리 영화로는 유일하게 올해 칸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호프의 주역들은 레드카펫을 밟으며 칸의 밤을 즐겼습니다. 칸느 경쟁작에 이렇게 포함돼서 오는 건 처음인데요. 우리랑 다른 포인트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조금 옆집
영화 보듯이 어떻게 관객들이 느끼고 계시나 이 반응에 조금 초점도 두고. 나홍진 감독만의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SF 작품이 처음 공개되자 2,000명이 넘는 관객들은 러닝타임 160분 동안 환호했고 상영이 끝나자 7분 동안의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서 내가 나온다 막 이랬는데 이제 박수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얻었던 것 같아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해외 영화 매체에선 터보 엔진을 단 듯한 질주, 숨 쉴 틈 없는 장르 혼합물이라는 평가 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류의 영화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관객분들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실체를 향해 전진하면서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재미를 추구했다면서도 칸에서의 수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화를 즐기고 싶어서 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칸 영화제의 상징인 리미에르 대극장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과 영화 관계자들로 붐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 바로 이곳에서 호프의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 판세가 어렵다며 낙관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친명, 친청 갈등을 조기 불식하고 경선 탈락자들까지 격려하면서 이 단일 대우를 강화하려는 모양새지만 안팎에서의 잡음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경선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에 띄웠습니다. 넘어져도 당을 위해 다시 일어나겠다. 오뚜기 캐릭터 배지를 달고 전국을 신발 닳도록 뛰겠다며 단일 대우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뚜기 정신으로 승리, 승리, 승리! 정청래 대표는 2016년 총선 컷오프 당시 더 컷 유세단을 조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착잡함은 향후 보약이 될 거다. 선당후사는 언제나 옳다며 격려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에게도 많이 보탬이 됐고 그리고 저한테도 오히려 약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힘주어 외치는 원팀이 무색하게 당 안팎에선 잡음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단식까지 불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오뚝 유세단 출범식에 불참했고 안호영 전현희 수석 부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립이 의혹으로 제명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연일 정청래 지도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평택 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철 수석이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는 주식 차명 보유 논란이 불거졌고 경기 평택의 김용남 후보는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선 가랑비에 옷 젖듯 상처가 쌓이면 승기를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연달아 출연해 위기감을 조성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부울경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는 내가 가장 강력한 친명이라면서 당일각에서 재점화하려는 명청 지지층 갈등 불끄기도 시도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에 민주당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 속에 국민의힘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공소 취소 특검까지 현안마다 대여 공세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오른 양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악법을 만든 탓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라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기업도 방법이 없어. 노란복 뽑고 다 통과시키고 나니까. 악법은 민주당이 항상 다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늘 국민의힘의 몫이고. 여권의 입법 폭주를 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며 삼성전자 파업 상황을 선거 전에 끌어들인 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이동 국민의힘 평택을 재선거 후보도 단식장을 찾아 양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국회에선 보수 결집의 도화선, 공소취소 특검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산하 관련 특위까지 꾸렸는데 여당은 선거가 끝나면 특검을 재추진할 게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물가나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 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대대적인 여론전과 동시에 전국 방방 곳곳을 향한 당 투톱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과 인천에서 중도 무당층 민심을 각각 나눠 맡으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엉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는 목요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화력을 나날이 높이는 모습인데 보수 결집 흐름 속 자신감을 회복한 국민의힘은 이제 지지율 역전, 골든크로스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 등을 겨냥해 제1호 공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공사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전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포구 참사, 최근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 등에 시민들은 서울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강버스 역시 이미 교통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끝났다며 자신이 취임하게 되면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기획하고 정부는 감사와 조사의 칼날을 앞세우며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 선대위 이창근 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소지가 확인되기도 전에 경찰청장 대행이 공개적으로 입건전 조사를 언급했다면서 민주당이 공격하면 경찰이 움직이는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은폐 의혹으로 사건을 몰아가지만 자신은 사나흘 전 뉴스로 알았다며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YTN은 일반인이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홀로 소송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박장호 씨는 사실 여러 차례 법률 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편리했다고 말합니다. 생소한 절차에도 인공지능의 신속한 조력과 친절한 해설 덕분에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식 소송 전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되는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단계의 대응이 늦어졌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A부터 G까지 다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비서 역할도 해줬습니다. 이처럼 낮아진 법률 문턱이 소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용 부담은 줄고 전문가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 구제 같은 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유리한 논리를 만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잘못된 조언으로 패소하더라도 그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 됩니다. 같은 소송이라도 언제 증거자료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재판부 성향이라든지 현재 여론이라든지 언론이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여기에 인공지능 활용 숙련도에 따라 재판 결과가 갈리는 새로운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 공공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I를 오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남용해서 활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인간 전문가의 책임이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여름 같은 더위는 없지만 여름 같은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모레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제주 산간에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0도, 대전 19도, 대구 19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큰 기온 변화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파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서 절박함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 7,087명이 근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에서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초기업 노조는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초기업 노조 소속의 일부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파업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사측의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노조법 위반인 동시에 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에 대한 안건 문항이 없었지만 집행부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3,600만 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 예상 평균 급여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오른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타격이 불가피한 협력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당장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인데 노사 협상에 물꼬가 틀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노조 파업 처리하라!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거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우고 결국 그 경제적 피해와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게 된다면 고덕동 상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는 곧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후의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공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업의 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인과 협력업체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YPN 최승훈입니다. 국회에서도 삼성전자 파업 위기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만들지 않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없었는데 왜 지금 노조 파업이 이렇게 생길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며 경영진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후 환노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태도가 어정쩡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과 노사관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은 정부가 교섭과 대화를 온전하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장외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탓하는 건 허위 주장이자 억지 정쟁이라고 거듭 논평으로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악법은 다 만들어 놓고 일 터지면 뒷짐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찾아온 파업 위기에 국회도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제각각이지만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를 저울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매우 큰 작전을 계획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I was asked by Saudi Arabia, Qatar, UAE and some others if we could put it off for 2 or 3 days,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getting very close to making a deal.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We've had periods of time where we thought pretty much getting close to making a deal and it didn't work out, but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now.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건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 재개로 이란이 단기간 내 항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도 부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 설득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과 공격 재개 압박 속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며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본다며 2, 3일 정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전략적 실수나 오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각 18일 알리 압돌라의 이란 합동작전 사령부 사령관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또 다른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돌라의 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결의를 시험해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며 어떠한 새로운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지만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관측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단지 유가가 아니라 원유 공급 가능성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일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wouldn't surprise me if the war continues to see prices get to $150 a barrel, and that would mean at least another $1 per gallon on the price of gasoline.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world has lost somewhere between 10 and 15% of the world supply,
And that means prices are going up everywhere.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China relies 40% of its imports come through the strait, and they're not doing much to open the strait. So if the strait remains under Iran's control, this means that Gulf countries need to rethink their strategy. 이런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로 명명된 이 보험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만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선주들이 이 보험을 이용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할 수 있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각 18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 케이블을 대상으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졸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와의 합작 법인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내걸었던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불매를 촉구하는 이미지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망치로 깬다거나
텀블러를 훼손하는 걸 인증하는 누리꾼들도 보입니다. 또 스타벅스 앱을 삭제하고 기프티콘과 기프트 카드를 환불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끊겠다는 움직임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5.18 단체 사과 방문을 시도했는데요. 5.18 단체가 이 만남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협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 문전박대를 당한 건데요. 5.18 부상자회 김태찬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경위 설명이 먼저라고 주장을 했고, 또 정용진 회장의 그간 언행을 문제 삼으면서 노이즈 마케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용진 회장은 자신의 SNS에 멸공, 반공, 방첩 등의 단어를 태그하면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과거 논란까지 다시 소환되면서 오늘 아침 나온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응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논란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어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뒤 SNS 계정에 내일 스타벅스 들렸다가 출근해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충북도당은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 유공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부딪힌 뒤 불이 나 60대 운전자와 또 동승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공장 화재와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주변에 멈춰선 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는 중에도 연기는 멈추지 않고 피어오릅니다. 소방차가 몇 개 온 거야? 오후 1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수습에 나섰지만 손쓸 틈 없이 화염이 번졌고 결국 60대 운전자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 있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1시간 넘게 짙은 연기와 냄새가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설비 시험 가동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 산 능선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북 고령군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낮 12시 10분쯤 산림당국이 헬기 1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림 1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또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인천 검단구 의원 후보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인천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 의원 후보를 밀치고 또 손팻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빼앗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 전쟁으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중동 평화가 회복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LNG와 원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원유 수급,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도 활발히 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시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괴담 정치하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GTX 철근 누락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강남역 침수와 같이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사고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어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소청토론회에선 서울시내 전역 안전점검을 당선 뒤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1년 전 폭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가 공수전환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적 과시가 더 중요한 겁니까? 무상급식 때처럼 후보직을 내려놓고 책임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사나흘 전 뉴스를 보고 철근 누락 사실을 알았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은폐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의 비판을 괴담으로 일축하면서 선거를 앞둔 의혹 부풀리기를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캠프 측도 불법 소지가 확인되기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사를 언급한 건 민주당 하명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원호 후보가 과거 폭행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던 판결문을 추가 공개하며 범야권은 똘똘 뭉쳤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소집하며 철근 이슈를 고리로 반격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폭행 논란을 앞세워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전략이라 남은 기간 이슈 선점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차 사후 조정 회의가 예정대로라면 지금 7시가 조금 넘었는데 7시까지 이제 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뭐 전해된 소식이 없는데 뭐 이견을 좀 좁히고 있을까요? 글쎄 뭐 내부 분위기는 뭐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어제도 못 끝냈어요. 그래서 네. 2차 사후 조정까지 갔는데 D-Day 뭐 이틀입니다. 48시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제 노조 이 파업에 대해서 뭐 각종 이제 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노조위원장들의 어떤 발언까지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은 좋지 않은데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노동 상권에 이제 배치되는 긴급 조정권은 조금은 거리를 뒀었는데 오히려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 시작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노조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핵심 쟁점이 이제 어쨌든 이제 상한선 이제 연봉에서 상한선 50% 이 상한선 없애고 그리고 이제 제도화하자. 영업이익의 15%는 제도화하자라고 고정비용으로 가져가자라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저는 막판까지 계속 의견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노동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조금 조건부 합의나 아니면 이제 추가 협상 여지를 좀 남기는 수준에서 절충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노사 간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정안에도 좀 노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상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긴급 조정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긴급 조정권을 쓴다라고 본다 그러면
30일 동안 파업은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사실상 이제는 더 자율 협상이라든지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사이에 이제 노조와 이제 사측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도 조정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 중노위에서는 역시나 이제 중재 재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중재 재정은 뭐냐 그러면 일단 노사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 안을 가지고 사실 재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되거든요. 이거 안 따르게 되면 법률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긴급조정법 발동하고 그다음에 중재재정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데 한 번도 중재재정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긴급조정권은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재재정까지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워낙 지금 국민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적인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아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연스럽게 그 전에 당연히 노사가 이제는 자율 협상을 통해서 좀 합의가 되는 부분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 본다 그래도 역시나 쟁점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적 요구사항도 노조의 입장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지금 대부분의 아마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제도화한다는 얘기는 사실 고정 비용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에서 나온 한 15%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제도화해서 이거를 노조의 성과급을 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잉여 자금 갖고 그 다음 연도 투자해야 되고 캐펙스도 해야 되고 자본 지출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미래 비전이 없잖아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주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배당이 적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사실 노조의 너무 무리한 요구가 이 발단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협상 막판 쟁점을 좀 꼽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성과급 배분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얘기하는 게 성과급 산환 폐지 요구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라는 건데, 만약에 이 요구대로라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당 뭐 얼마씩 지금 배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1인당 평균 연봉이 아니라 네. 상여금만, 인센티브만 6억 원입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삼성전자 추정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에요. 네. 근데 15%라고 하면 45조 원을 일회성 성과급으로 달라는 얘기고요. 내년 더 해요.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90조, 500조 얘기 나옵니다. 네. 이거의 15%라면 70조가 넘어요. 그러면 2년 차에 이제 1인당 평균 한 10억 원 가량. 10억 원 가량 이제 성과급을 받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이제 R&D 비용을 보게 되면 한 38조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R&D 비용, 연구 개발비의 2배를 일회성 성과급으로 태우겠다라는 겁니다. 사측이 제한 대로 영업이익의 10%를 특별 이익으로 줬다라고 하더라도 4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이건 이제 제도화하느냐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영업이익의 뭐 10에서 15니까 뭐 중간 정도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5억 원 안팎으로 이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수용하는 순간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던 전 세계,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 IT 글로벌들이 삼성전자만큼 달라.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달라.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성과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예. 몇 년 전 삼성전자 법인세 못 냈어요. 네. 적자가 너무 커서. 그런데 장기 투자의 결실이에요. 이게 장치 산업이고요. 누구나 한 번에 뛰어들어서 소득을 낼 수 없는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다 이제 믿고 투자해둔 주주들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 헌신적인 어떤 이제 노력의 결과가 시너물이 돼서 시너지가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고정 비용으로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사실은 상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금, 잉여금은 이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법에 근거해서. 네. 근데 지금 이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FIFA 월드컵 하는데 FIFA 월드컵의 기준을 선수가 정하진 않죠. FIFA가 정하고 이제 레프리, 주심이 그걸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데 여긴 지금 삼성이 지금 뭐 물론 요구할 수 있어요. 올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올해는 뭐 성과급 100%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고정 비용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가져간다. 이건 월권행위예요. 그러니 주주권 침해며 상법 위배 소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빈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대만의 TSMC 때리는 거예요. 야, 관세 물지 않으려면 빨리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 미국은 설계 갖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제조 기술이 능한 한국과 대만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일 이사회다, 그리고 뭐 주주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에다 공장 안 줘요. 아니, 주주가 보면 15% 영업이익을 달라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이게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예. 주가는 또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주주권 침해예요. 왜냐? 이득은 이제 노조들이 가져가지만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업황이 좀 바뀌어서 침체 국면이 왔다라고 하면 재원 누가 됩니까? 가져갔던 상여금을 토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오롯이 주주들의 이제 이 손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초과이익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노조 측의 입장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측에서도 이제 정리된 제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그러니까 성과급을 주더라도 개인 연봉의 50%의 그 상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지하되 그 노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5%가 아니라 200조 원을 넘었을 때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낸 거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OPI 제도가 있습니다. OPI 제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연봉의 50%를 넘는 상여금은 아마도 성과금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연봉의 50%의 그 룰이 있습니다. 근데 노조는 이 룰 때문에 아무리 영업이익이 크게 나와도 또한 15%를 받으려고 해도 이 룰이 있다 보니까 못 받으니 이걸 아예 없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룰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성과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이잖아요. 뭐 다시 호황도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막대한 성과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측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측의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걸었죠. 200조 원 넘어가면은 영업이익의 10%를 준다. 사실상 이거는 SK하이닉스가 이미 10% 영업이익 10%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만큼 맞춰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노조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노조원 입장에서도 손해 볼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지금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이 50%의 룰을 무조건 깨야 된다, 무조건 영업이익의 15%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합의점이 맞지가 않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그러면 아마 주식 형태로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양도 조건부 주식이죠. 그러니까 양도 조건부 주식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성과급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근데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 룰에 대한 원칙은 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아마 사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급 이 재원의 배분 비율도 쟁점인 것 같은 게,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 비율로 배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측은 이에 대해서 뭐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은 SK하이닉스면 문제가 안 돼요. 전부 다 반도체 부분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삼성은 반도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부분도 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휴대폰 있고요, 가전 있고요, 전장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꽤 많은 사업부들이 있어요. 네. 근데 돈 벌고 있는 거는 지금 거의 9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성과급이라는 게, 인센티브라는 건 성과가 났을 때 더 연봉 이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요. 연봉 상한 50% 이내에서 이제 이 OPI를 주기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반도체 경험 DX라고 하는 비반도체 부분은 지금 반도체만 이제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노노 갈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만에 하나 이제 90대 10 정도로 반도체 메모리 부분이 90을 가져가고 나머지 10을 가져가게 되면 너무나 이제 격차가 벌어지겠죠. 네. 나도 사업부 바꿔달라라는 이제 내부 갈등이 더 표출될 수밖에 없으니 성과급을 최대로 노조의 경우는 고르게 나누자라는 입장에서 반도체는 70을 가져갈 테니 나머지 사업 부분 30%를 가져가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성과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부 입장, 특히나 이제 아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전부 다 반도체 구인난이에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은 웃돈 주고 데려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일 노조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n분의 1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남겠어요? 더 좋은 조건에 더 나은 조건으로 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이제 실적을 낸 곳에 보상을 집중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 유출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아마 사측은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 임직원의 평균 급여를 추산한 분석이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평균 급여가 1인당 3,600만 원으로 추산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1년 연봉이 아니라 1분기에 지금 3,600만 원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월 평균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치 자체도 이제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한 25%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수혜를 조금 이미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미 입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월 1,200 받는 거 저는 불만 없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다니시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호황인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월급에 많이 받아가는 거 이공계 쏠림 현상을 위해서라도요. 사실상 이렇게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월급이 높아지는 거는 전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더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는 기본 월급인 거고 성과급은 더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성과급이 만약에 지금 노조가 원하는 것처럼 15%를 만약에 정기적으로 준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노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삼성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한 팀, 원팀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분별로 사실상 원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삼성전자의 경영 철학이 이제 무너지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그동안 해왔던 경영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종 회장이 굉장히 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 봤을 때 단순히 월급을 많이 줬으니까 니네 이만큼 가다가니까 성과급 많이 받는 거 안 돼. 이렇게 보는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당연히 이공계 출신들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개발하고 많이 월급 받아가는 건 칭찬해줘야죠. 그런 건 칭찬해 주시고 하지만 비합리적인 성과금에 대한 이번 노조의 입장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받아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노조 측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지금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그래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모두 이제 노노 갈등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DX 부문 조합원들이 이제 DS 부문 위주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교섭을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사협상에서 본인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아마 노조의 굉장히 고위급 관료가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망언을 했어요. 물론 분사를 염두에 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이제 SK하이닉스처럼 단일 부분의 사업부만 갖고 있다면 이렇게 크게 불협화음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비반도체 부분은 이제 교섭에 을이 돼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7만 1,000여 명의 초기업 가운데 거의 한 70% 이상이 대부분 반도체 노조들이다 보니 여기에 한 4,000여 명 이상의 비반도체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스마트 가전 부분들 상대적으로 박탈감 크죠. 야, 같은 회사 다니는데 야, 넌 얼마 인센티브 받았는데 물어볼 텐데 나도 삼성전자에 다니는 한 일원으로서 박탈감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부 균열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이제 가전 모바일 부분은 우리가 들러리냐, 우리가 반도체 들러리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상당히 MZ 세대를 아우르는 이제 노조가 이제 굉장히 커가면서 사실 5개 노조가 있어요. 삼성전자 5개 노조 내 이 교섭권 자체를 거부하는 일부 노조가 있다라는 것,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성과급 체계를 사측이 또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갈등은 그 초기업 노조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부 조합원은 그 노조 지도부가 파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도 위반을 했고, 협박성 발언도 했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시정 명령하고 행정 지도를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갈등이 이제 향후 파업 강행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업 노조가 사실 교섭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DS 부분, 그러니까 이제는 70%, 7대3으로 이제 부분이 7,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가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을 본다 그러면 노노 갈등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초기업 노조에서 노조원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 안 챙겨주면은 더 이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는 목 챙기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고, 지금 보니까요, DX 부분에서 탈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거의 보면은 한 6천 명 정도가 빠져나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7만 노조원이 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반 노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초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부분까지도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쫓기고 있는 건 저는 노조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써도 이제 반발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물론 긴급조정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 좀 결국에는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당일날 분명히 꺼낸다 그러면 시간 안 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당일날 아마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합의가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은 게, 만약에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반도체예요. 주식시장도 반도체, 수출도 반도체, 하물며 이런 이제 이 수능도 반도체입니다. 한쪽이 이제 K장 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게 사실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히나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은행의 추계로는 만에 하나 이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18일 동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성장률 0.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0.5%가 어느 정도냐? 우리 2번 추경했어요. 현 정부 들어서. 추경한 게 0.1, 0.2 정도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추경을 4-5번 한 거랑 맞먹는다라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사 협상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 7시까지로 잡혀 있었던 회의가 밤 10시까지로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7시까지였던 이 회의가 밤 10시까지로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정리가 되면 전해드리고요. 네, 소장님 계속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파업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일단 협상 시간을 늘렸다라는 건 마지막 아마 정말로 이제 해 뜨기 전,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아마 힘겨루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정 넘어서라도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한국은행은 최고 이제 파업으로 인한 효과를 0.5%포인트 우리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성장률 1분기 깜짝 성장이 있기 때문에 2% 초중반까지 있지만 0.5% 깎이면 1%대입니다. 지난해 간신히 1% 했거든요. 계속해서 저성장 국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정부가 이제 파업을 현실화해서 오늘 만일 이제 정말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라고 하면 네. 아마 이제 긴급조정권 아마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여름 더위 대신 여름철 같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강원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8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매우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약한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비바람 속에 내일 낮에는 서울 20도, 대전과 대구 19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도 10도 안팎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기온 변화가 커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등 감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비가 내리면 무릎 관절 속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체온도 다소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산균 등 유익균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변비와 같은 소화계통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따뜻한 물이나 차를 틈틈이 마시면서 체온을 유지해 주시고 무릎 찜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